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대통령제에서의 입법 결과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대통령제는 매우 복잡한 입법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만든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고, 또 그 거부권을 다시 기각할 수 있고, 또 소수당도 다수당의 결정에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무제한 토론을 다시 종료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시스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에서의 입법 결과는 예측하기 쉽다라고 얘기했죠. 일단은 의제 설정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실질적 거부권 행사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의제 설정자가 제안한 법안들 중에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 중에서 의제 설정자가 가장 원하는 법안이 통과된다고 얘기했죠. 그 규칙만 알면 매우 쉽게 입법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실질적 거부권 행사자가 누구인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수결제에서는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가 거부 중추, 그 다음에 초다수결제에서는 거부 중추와 무제한 토론 중추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따라서 이 거부 중추와 의제 설정자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단점 정부에서는 여당이 거부 중추이면서 의제 설정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양당 체제에서는 어, 우리가 쉽게 정리를 하면 거부 중추는 여당이 되고, 그 다음에 무제한 토론 중추는 소수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단점 정부에서는 여당이 거부 중추이고 의제 설정자니까 의제 설정자와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가 서로 일치하게 돼서 독자적인 거부권 행사자가 만들어지고, 따라서 이 독자적인 거부권 행사자가 원하는 입장이 채택되죠. 반면에 이제 분점 정부에서는 의제 설정자는 다수당, 그리고 거부 중추는 여당, 소수당이지만 여당이 되겠죠. 두 개의 거부권 행사자가 존재하게 되니까 의제 설정자가 법안을 발의하고 거부권 행사자가 받을 수 있는 법안들 중에서 의제 설정자가 가장 원하는 법안이 통과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초다수결 단점 정부에서는 여당이 거부 중추, 그 다음에 다수당이 의제 설정자, 그 다음에 소수당이 무제한 토론 중추. 이렇게 되니까 다수 여당은 의제 설정자와 거부 중추의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게 되고, 소수 야당이 무제한 토론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돼서 이 두 정당이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가 돼서, 그 중에서도 의제 설정자인 다수 여당이 법안을 발의하고 소수 야당이
받을 수 있는 법안들 중에 의제 설정자와 가장 가까운 법안이 통과된다. 그리고 초다수결 분점 정부에서는 역시 여당이 거부 중추가 지금은 야당이죠. 다수 야당이죠. 다수 야당이 의제 설정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당이 거부 중추가 되고, 그 다음에 소수당이 무제한 토론 중추인데 분점 정부에서는 여당이 소수당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당이 거부 중추이면서 무제한 토론 중추. 그 다음에 다수 야당이 의제 설정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수 야당이 법안을 발의하고 소수 여당이 받을 수 있는 법안들 중에서 의제 설정자인 다수 야당에 가장 가까운 법안이 통과되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결과를 비교해 보면 양당 다수결제에서 단점 정부에서만 다수 여당이 원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나머지 세 가지 경우에서는 다수당과 가까운 법안이 통과되는데 소수당에게 약간 양보한 다수당이 원하는 법안이 통과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당 체제를 살펴보면 다당 체제에서도 양당 체제와 비슷한 결과가 초래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기존의 두 주요 정당이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할 경우는 다당 체제나 양당 체제나 입법 결과가 다르지 않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여당이 다수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위정당의 지위를 차지한다면 중위정당 그렇다면은 중위정당의 입장이 채택되죠. 아까 이전과 마찬가지로 의제 설정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가 누구인지만 파악하면 되죠. 그런데 다수결제니까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는 거부 중추겠죠. 그래서 의제 설정자는 중위 정당의 지위를 차지한 여당, 그 다음에 거부 중추 역시 여당이니까 의제 설정자와 거부 중추가 일치하게 돼서 독자적인 거부권 행사자가 형성이 되고 따라서 이 독자적인 거부권 행사자가 원하는 법안이 통과되겠죠. 그 다음에 제1야당이 중위정당의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 이 경우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의제 설정자는 중위정당이니까 야당이 중위정당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당이 거부 중추가 되니까 두 거부권 행사자 중 의제 설정자가 법안을 발의하고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의 가 받을 수 있는 법안들 중에 의제 설정자와 가장 가까운 법안이 통과된다. 그 다음에 이제 초다수결 의회의 경우에 그 다음에 중위정당이 여당인 경우 그러면 역시 여기에서도 이제 의제 설정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초다수결에서는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가 거부 중추와 무제한 토론 중추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여당이 중의정당인 경우에는 의제설정자가 여당이 되고, 그 다음에 거부중추가 여당이 되고, 그 다음에 무제한 토론 중추는 소수당이 되니까 이 의제설정자가 법안을 발의하고 무제한 토론 중추인 야당이 받을 수 있는 법안들 중 의제설정자와 가장 가까운 법안이 통과된다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야당이 중의정당인 경우에, 그 다음에 야당이 중의정당이고 중의정당이 의제설정자니까, 그 다음에 두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 중에서 거부중추는 여당, 그 다음에 무제한 토론 중추는 소수당. 그래서 여당이 무제한 토론 중추이면서 거부중추. 그래서 중의정당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인 여당이 받을 수 있는 법안들 중 의제설정자와 가장 가까운 법안이 통과된다. 그래서 결국 양당 체제에서 다당 체제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두 주요 정당이 여전히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의 지위와 의제설정자의 지위를 유지한다면 정당의 수와 상관없이 입법 결과는 양당 체제나 다당 체제나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건 왜냐하면 의제설정자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 의제설정자의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캐스팅 보트를 쥔 정당이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의제설정자가 있고 그 의제설정자가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캐스팅 보트를 쥔 정당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정당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캐스팅 보트를 쥔 정당과 의제설정자 정당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양당 체제나 다당 체제나 입법 결과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다당 체제에서 입법 결과가 양당 체제에서 입법 결과와 다른가를 살펴보면 먼저 다수결 의회를 살펴보면 다수결 의회에서는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가 거부중추 추가 있고 그 다음에 의제설정자가 있겠죠. 설정자. 근데 의제설정자가 만약에 바뀐다면 기존의 두 주요 정당에서 중도에 있는 군소 정당이 중위 정당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러면 의제설정자가 중도에 있는 군소 정당, 그다음 거부중추는 여당. 그래서 이 중위 정당이 법안을 발의하고 이 거부중추가 중위 정당의 법안에 거부를 하는데 이를 예측한 중위 정당은 거부중추가 받을 수 있는 법안들 중 자신과 가장 가까운 법안을 발의하고 이는 통과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양당 체제에서의 결과와 다른 결과가 초래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초래되는 법안은 양당 체제에 비해서 더 온건한 입장이 채택되고 그리고 중액의 크기 역시 양당 체제에 비해서 더 줄어든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양당 체제에서는 중액이
이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는데 중도 정당이 중위 정당의 지위를 차지했을 때는 그 중도 정당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의 입장을 연결하는 그와 같은 선분이 중액이 되기 때문에 양당 체제에서는 중액이 이만큼 길었었는데 중위 정당이 바뀌게 되었을 경우에 다당 체제에서는 중액이 이렇게 작아진다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양당 체제와 다른 입법 결과가 다당 체제에서 형성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은 의제 설정자의 지위가 다른 정당, 두 주요 정당과 다른 정당에게 바뀌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가 바뀌게 되면 입법 결과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다수결 의회에서 과연 양당 체제와 다른 입법 결과가 형성될 것인가? 자, 중위 정당이 기존의 두 주요 정당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군소 정당이 중위 정당의 지위를 차지한 경우를 살펴보면, 그러면 이제 중위 정당이 이제 의제 설정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초다수결이니까 두 개의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가 있죠. 거부중추가 있고, 그 다음에 무제한 토론 중추. 그러면 거부중추는 여당, 그 다음에 무제한 토론 중추는 여당의 이제 반대편에 있는 야당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 중액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 세 거부권 행사자 중에서 양극단에 있는 거부권 행사자를 연결하는 게 중액이 되죠. 그래서 중액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입법 결과는 이 중위 정당의 입장이 채택되게 돼서 가장 온건한 입법 결과가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입법 결과는 온건한 입장이 채택되지만 입법 효율성, 즉 중액의 크기는 변치 않기 때문에 양당 체제나 다당 체제나 입법 효율성에는 차이가 없고, 따라서 초다수결 입법 규칙에서는 다당 체제가 형성된다고 해서 입법 효율성이 증가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의 지위가 여전히 기존의 두 주요 정당, 야당과 여당이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입법 효율성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만약에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의 지위가 이 두 정당 사이에 있는 어떤 군소 정당에게 이 군소 정당들이 두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중액의 크기가 줄어들고 따라서 입법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협치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살펴본 다수결 입법 규칙을 사용하고 중위 정당이 중앙에 있는 그런 군소 정당이 중위 정당의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경우에는 입법 효율성이 감소하게 되지만, 초다수결 의회에서는 기존의 두 주요 정당이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의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입법 효율성이 감소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경험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씨가 국민의당을 만들면서 다당 체제가 형성됐고, 따라서
정치인들과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당 체제가 형성됐기 때문에 협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거부권 행사자 이론을 통해서 중액의 크기를 파악해서 과연 협치가 증가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는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20대 총선 직후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여당이고 그리고 그러기 그리고 의제 설정자가 어떤 정당인지 그 다음에 실질적인 두 거부권 행사자 거부중추 그 다음에 무제한 토론 중추가 어떤 정당인가를 이제 파악하면 되겠죠. 의제 설정자는 중간에 있는 의원을 포함한 정당이기 때문에 좌우의 의원들을 이렇게 쭉 배치했을 때 150번째하고 151번째 의원을 포함한 정당이 중위정당이 되겠죠. 그러면 의원들을 쭉 배치했을 때 6석 더하기 123석은 129석 그 다음에 국민의당 의석을 합치면 38이니까 167명의 의원들이 좌에서 우로 국민의당 포함해서 이렇게 배치되겠죠. 그래서 국민의당이 중위 의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중도 정당이 되고 중위 정당이 되고 중위 정당이 바로 의제 설정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부중추는 어떤 정당이냐? 의원들을 좌우로 이렇게 쭉 배치했을 때 국민의당이 법안을 발의할 경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배치했을 때 좌에서 3분의 2 이 우파 정당인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좌파 정당부터 대통령 거부권을 기각하려고 대통령 거부권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좌에서부터 의원들을 이렇게 더해 나가면 3분의 2에 해당하는 180석이 필요한 것이죠. 3분의 2니까 200석이죠. 200석. 200석. 그런데 이 200석에 해당하는 의원이 새누리당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100석을 못 얻었다면 그리고 국민의당이 이제 그 이상의 의석을 얻었다면 이제 국민의당이 거부중추가 되지만 새누리당이 이제 100석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새누리당이 여당인 새누리당이 거부중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좀 하면 의제 설정자는 국민의당 그 다음에 거부중추는 새누리당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 이제 소수당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무제한 토론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국회 5분의 3이 필요하죠. 따라서 만약에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을 실시했다고 할 경우에 이제 무제한 토론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이 반대편에 있는 의원들로부터 그러니까 진보적인 정당이 무제한 토론을 개시했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이제 보수적인 의원들부터 반대를 하겠죠. 이렇게 쭉 배치를 했을 때 5분의 3, 즉 180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쪽이 이제 120석이 되겠죠. 네, 정의당 6석과 민주당 123석을 합치면 120석을 초과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 중추가 되는 거죠. 그러면 20대 총선에서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가 민주당과 새누리당 그리고 의제 설정자인 국민의당인데
이처럼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가 3개일 경우에는 중액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세 거부권 행사자 중에 양극단에 있는 정당들의 입장을 연결한 게 중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당 체제가 형성됐지만 이 두 주요 정당이 다당 체제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정당 사이에 있는 이 영역, 이 선분에서 기존 법안이 놓여 있다면 그와 같은 법안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와 같은 법안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법안을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민주당이 반대하고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새누리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 영역에 있는 어떠한 현행법도 바꿀 수가 없게 되고 입법적인 교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대 중반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게 돼서 여당이 민주당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반대편에 있는 소수당이 됐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의제설정자 정당과 그 다음에 거부 중추, 그 다음에 무제한 토론 중추가 어떤 정당인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런데 의제설정자는 여전히 국민의당으로부터 이탈해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흡수되었고 또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바른미래당으로 이탈해서 바른미래당을 형성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새누리당 의석이 지금 122에서 112로 줄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일부 의원들이 이쪽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른미래당을 창당했기 때문에. 어떤 정당이 무제한 토론 중추 정당이냐? 민주평화당이 이제 법안을 발의했을 때 반대편에 있는 이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실시했을 경우에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정당으로부터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명의 의원의 반대가 있어야지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토론을 종료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이쪽에 180명, 이쪽에 이제 120명.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112석이니까 이 120번째 해당하는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소속되는 게 아니라 바른미래당에 소속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112석 더하기 바른미래당 30석 하면은 142석이니까 이 120번째에 해당하는 우파 의원들은 바른미래당에 소속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대 중반 문재인 정부에서 바른미래당이 창당했을 때의 중액의 크기는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의 지위가 바뀌게 된 거죠. 무제한 토론 중추가 더 온건한 바른미래당으로 바뀌게 되는데,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제 바른미래당 입장이 이제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커다란 크기의 중추가 20대 중반에 형성되게 됐던 거죠. 20대 초반에는 이와 같이 가장 큰 중추가 형성됐고 가장 큰 중액이 형성됐고 20대 중반에는 그보다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커다란 중액이 형성됐죠. 그 다음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180석을 얻게 되면서 민주당이 중위정당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왜냐하면 좌측으로부터 150번째에 해당하는 의원을 포함하게 됐죠. 그 다음에 거부 중추는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중의정당이니까 발의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입장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우측에 있는 의원들로부터 200석이 필요하죠. 그러면 103 더하기 3, 그 다음에 200번째에 해당하는 의원이 바로 민주당 안에 소속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부 중추죠.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기각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제한 토론 중추는 소수당, 이 소수당인 미래통합당이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게 되면 이를 이제 종료하기 위해서 180석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180번째에 해당하는 의원이 바로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 중추의 지위까지 차지하게 되는 거죠. 트리플 크라운. 그러니까 민주당이 중의정당의 지위, 거부 중추의 지위, 무제한 토론 중추의 지위를 모두 차지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모두 통과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방선거, 8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의석의 변화가 일어났죠. 의석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의석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국민의 힘이 114석, 그 다음에 민주당이 169석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169석, 그 다음에 국민의당은 이제 없어졌고 거의 뭐 유명무실하고 권은희 의원이 한 명밖에 없죠.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합류하면서 그래서 114석 그러면 의제 설정자는 민주당 여전히 민주당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서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하게 된다면 무제한 토론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하고 좌에서부터 180석 근데 국민의힘이 120석을 차지해야지 무제한 토론 중추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120석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무제한 토론 중추가 민주당이 그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정의당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은 흡수됐죠. 이쪽으로 통합을 했죠. 그래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탈한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이제 있죠. 무소속. 그래서 이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 합치면은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 중추의 지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종료시킬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런데 이제 거부 중추가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거부 중추가 국민의힘이 되게 되니까 다시
중액의 크기가 이렇게 크게 늘어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거부권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이제 200석이 필요한데 200석. 그런데 국민의힘이 114석, 100석을 넘겼기 때문에 거부 중추가 국민의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에 있는 현행법은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그런 입법적인 교착이 예측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정치 시스템 중에서 어떤 정치 시스템이 이제 가장 효율적인가 살펴보면 이제 의회제 같은 경우에는 양당 다수결 시스템. 그러니까 의회제는 항상 다수결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초다수결은 채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초다수결을 채택했을 경우에는 초다수결을 충족시키기 위한 초다수결 정부가 형성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는 매우 어려우니까 의회제는 이제 효율적인 그런 입법 규칙을 채택해서 다수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반영하려는 게 의회제의 목적이기 때문에 의회제에서는 항상 다수결제를 채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정부가 형성됐을 때는 독자적인 거부권 행사되기 때문에 이제 매우 효율적인 입법 결과가 초래된다. 그다음에 소수정부 양당 다수결에서는 형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 정당밖에 없는데 다수 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정당이 정부를 형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당 체제의 경우 연합정부에 참가한 두 정당, 그래서 이 두 정당이 45%와 10%를 얻었기 때문에 연합정부를 형성했다면 이 두 정당이 서로 동의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이 연합정부에 참가한 정당들 간의 거리가 중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소수정부가 형성됐다면 40%를 얻은 정당이 소수정부를 형성했을 때 그러면 의회제에서는 행정부가 법안을 발의하고 그런데 40%로는 행정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과반수를 넘기는 데 필요한 야당 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야당 원이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가 돼서 이 두 정당의 입장을 연결하는 이 선분이 중액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당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야당 2가 되겠죠. 야당 2 그리고 이제 야당 3 이거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하는 단계에서 이걸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야당 3 이게 야당 2가 되겠죠. 그런데 야당 2와 야당 3가 왜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가 되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4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당의 지지를 얻게 되면 이제 85%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야당 2의 지지는 필요로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야당 3의 지지 역시 여당이 이 야당 3의 지지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40%하고 45%니까 지지를 필요로 하는 정당은 야당 원이죠. 그래서 이
야당 원이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가 돼서 두 정당의 입장을 연결한 선본이 중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법 효율성은 이 소수 정부, 다당 다수결에서 소수 정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중액이 형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제에서는 전반부, 이 수업 전반부에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양당 체제 단점 정부에서는 중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반면에 양당 체제 다수결에서 분점 정부가 형성되거나 아니면 초다수결 제도를 사용하게 된다면 중액의 크기가 극대화된다. 그 다음에 다당 체제가 형성돼서 다수결을 입법 규칙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여당이 중위정당의 지위를 차지한 여당이 거부중추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독자적인 거부권 행사자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입법 결과가 초래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여당이 중위정당의 지위를 잃어버릴 경우에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야당이 중위정당의 지위를 차지할 경우에 이 여당과 이 반대편에 있는 야당과의 입장 차이가 중액이 되게 돼서 양당 체제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초래된다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초다수결 제도에서는 양당 체제에서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초래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기존의 두 주요 정당이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차지한다면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바꾼다고 해서 입법 효율성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반면에 기존의 두 주요 정당 사이에 있는 중도 정당이 중위 정당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다수결제를 채택했다면 입법 효율성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 중위 정당 중위 정당의 지위를 두 정당 사이에 있는 군소 정당이 차지하게 되더라도 기존의 두 주요 정당이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초다수결제에서는 입법 결과가 입법 효율성이 증진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떤 정치제도가 가장 효율적일까요? 가장 효율적인 정치제도는 의회제에서 다수 정부가 형성되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다수 정부가 독자적인 거부권 행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제에서 양당 다수결 제도를 채택하고 단점 정부가 형성됐을 때 그리고 특히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의회제의 다수 정부하고 똑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당의 의원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여당에서도 대통령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과 여당과의 입장 차이가 중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합정부가 형성됐을 때는 연합정부에 참여한 정당들 사이에서 양극단에 있는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중액이 되고 나머지 경우는
소수 정부가 형성됐을 때는 여당과 야당 간의 입장 차이. 어, 그러니까 정부, 그 여당에 참여한 정당들이 형성시킨 정부의 입장차와 그 다음에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 야당과의 입장 차이가 중액이 되죠.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보여줬듯이. 그리고 대통령제에서는 다수결 입법 규칙에서 분점 정부나 그 다음에 초다수결 입법 규칙에서 형성되는 결과가 모두 동일하다고 했죠. 여당과 야당과의 입장 차이. 그리고 다당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고 여당이 중의정당의 지위를 차지했다면 단점 정부, 양당 체제에서 단점 정부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여당이 자율적이라면 대통령과 여당과 입장 차이가 중액이고 이와 같은 결과는 양당 체제 단점 정부 다수결 입법 결과하고 똑같은 결과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세 결과는 양당 체제, 양당 체제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다. 만약에 중의정당의 지위와 그 다음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의 지위가 기존 정당들에 의해서 기존 정당들이 그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양당 체제에서 결과와 다당 체제에서 결과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중의정당의 지위가 기존의 두 주요 정당 사이에 있는 군소 정당에 의해서 차지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 중도 정당, 그러니까 중의 정당의 지위를 차지한 중도 정당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의 입장 차이가 중액이 돼서 입법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다당 초다수결에서는 거부 중추 정당과 무제한 토론 중추 정당의 입장 차이가 중액이고 따라서 입법 효율성이 매우 줄어든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는 다당 대통령제에서 중정당이 야당인 경우 그리고 여당이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인 거부 중추를 차지하는 경우 이 경우하고도 마찬가지의 중액이라고 볼 수 있고 다당 초다수결에서의 중액의 크기는 이 경우하고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없고 또 이 경우하고도 이 경우에는 여당이 거부 중추 그 다음에 야당이 무제한 토론 중추니까 거부 중추와 무제한 토론 중추의 입장 차이 그리고 이 경우에도 거부 중추가 여당 그 다음에 야당이 무제한 토론 중추니까 거부 중추와 무제한 토론 중추 사이의 입장 차이 그래서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모두 그리고 양당 체제의 경우 역시 양당 체제에서도 이 경우 여당과 야당, 여당은 거부 중추, 여당은 의제설정자, 그 다음에 여당이 거부 중추, 그다음 이 경우에는 여당이 거부 중추, 그 다음에 야당이 무제한 토론 중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역시 여당이 거부 중추, 그 다음에 야당이 무제한 토론 중추. 그래서 입법 효율성을 가장 극소화 시키는 경우는 이 경우와 이 경우 나머지 경우는 입법 효율성이 가장 떨어지는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그 다음에 이 경우
그리고 이 경우는 입법 효율성이 중간 정도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경우와 이 경우에 이제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이 경우와 이 경우에 중간 정도 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결과죠.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